가서 오래 있을 것도 아니야. 사람 한 명 만나서 몇 마디만 하면 돼.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틀날을 채워주세요. 한정숙 씨, 오늘 신청하신 프로그램 오후 2시부터인데요. 센터 직원의 말에 정숙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정숙 씨의 휠체어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자동차 열쇠를 꺼내고 있었어요. 시계는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오늘은 오후 수업 하나뿐이라고 말하자 남편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다시 데려갔다가 몇 시간 뒤 또 오는 건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한 사람 움직이는데 하루가 다 가. 그 말을 남긴 남편은 센터 직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숙 씨는 붙잡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0달 전만 해도 정숙 씨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병원 예약까지 챙겼어요. 외동딸도 대학을 졸업해 독립한 뒤라 이제 남편과 둘이 조금 편하게 살아보자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에 장애가 남았어요. 재활치료 끝에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가능했지요. 하지만 욕실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거나 외출할 때 차에 휠체어를 싣는 일처럼 아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남편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재활병원을 오가고 집에 안전 손잡이를 달고 욕실 의자도 알아보았어요. 정숙 씨는 사고 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활이 길어지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조금 전에 다녀오지 않았느냐는 말이 먼저 나오고 높은 곳에 물건을 부탁하면 한숨부터 쉬었어요. 정숙 씨가 미안하다고 하면 남편은 자기도 하루 종일 아내만 보고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댁도 비슷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정숙 씨가 시어머니의 병원부터 명절 음식까지 도맡았습니다. 시누이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방학마다 며칠씩 데리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방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숙 씨가 움직이기 어려운데 괜히 찾아가면 더 번거롭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도 알게 되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장애가 생긴 자신을 대하는 법을 어려워하고 그 어려움은 점점 귀찮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알아왔습니다. 정숙 씨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도 하고 필요한 생활 정보를 배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센터는 실제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알찼어요. 정숙 씨는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 누군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편한지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 하나뿐인 날에도 아침부터 정숙 씨를 내려놓고 3시에 수업이 끝나는 날에는 6시가 넘어서야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토요일에도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볼일을 본 뒤 늦게 나타났어요. 정숙 씨가 서운해하면 남편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센터에 있으면 사람도 많고 안전하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요. 그날도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휴게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가 창가에 자리를 잡자 먼저 와 있던 한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나도 처음엔 가족들이 자꾸 일찍 데려다 놨어요.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김경희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숙 씨보다 1살 많았고 몇 년 전 질병으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남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경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오고 싶어서 와요. 그 차이가 엄청 커요. 그 한마디가 정숙 씨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어요. 경희 씨는 정숙 씨를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전하게 옮겨 앉는 방법이나 활동 지원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무조건 헤어지라고 부추기지 않았지요. 경희 씨는 세무서 민원 관련 업무를 오래 해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단축 근무를 하면서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나는 숫자랑 서류가 제일 편해요. 사람 마음은 몰라도 종이는 어디서 왔는지 흔적이 남거든요.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한참 기다리고 있을 때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딸은 아직 센터냐고 묻고 수업이 3시 반에 끝난다는 말을 듣고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좀 더 있어. 거기 있으면 안전하잖아. 딸은 아빠가 더 늦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센터가 좋은 곳인 것과 엄마가 원하지 않는 시간까지 거기 있어야 하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요. 정숙 씨는 오히려 남편을 감쌌습니다. 자기를 돌보느라 지쳤으니 남편도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딸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기 직전 한마디만 남겼어요. 엄마가 숨 돌릴 곳은 집일 수 있잖아. 저녁 6시가 넘어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센터 직원이 다음부터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대충 웃으며 정숙 씨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 씨가 오늘처럼 오래 기다리는 건 싫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면 내가 아무 일도 못하잖아. 정숙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전에는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쉬도록 밥하고 빨래하던 사람이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정숙 씨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자신을 방해하는 일로 만들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숙 씨의 선택권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자주 쓰는 냄비 선반이 손이 닿지 않는 싱크대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유를 묻자 남편은 아래에 두면 휠체어가 지나가다 부딪힐 수 있어서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아래로 내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차피 요리는 자기가 할 때 꺼내면 되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작은 일도 정숙 씨에게는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안전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익숙했던 자리를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바꾸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가족들의 태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시누이가 정숙 씨에게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먼저 물어왔어요. 남편은 비싼 휠체어 방석을 사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몸은 좀 어떠냐며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요. 정숙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사고 뒤 처음으로 시댁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서운한 쪽으로만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랍장을 뒤지다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장 어디에 있어? 정숙 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장애인이 된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남편은 사고 이후 보험금 청구와 장애 등록 관련 서류를 많이 처리했습니다. 정숙 씨가 재활병원에 있을 때 신분증 사본과 도장, 가족관계 서류를 대신 챙긴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가 옷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안에는 연한 베이지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가 들어있었어요.
평소 정숙 씨가 집이나 센터에서 입을 만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복지 쪽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단정한 옷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한다며 거들었어요. 정숙 씨는 속으로 조금 기뻤습니다. 사고 뒤에는 외출할 때 편한 옷만 찾고 가족들도 정숙 씨가 어떻게 보일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직접 옷을 골라오고 남편까지 관심을 보이니 자신을 다시 예전의 한정숙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거실 벽 앞을 치우고 정숙 씨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우이는 재킷에 깃을 펴주고 머리를 정리해 주었어요. 사진이 잘 나온다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오래된 사진첩까지 꺼냈습니다. 정숙 씨가 명절에 전을 부치던 사진, 딸의 소풍날 김밥을 싸던 사진, 시어머니의 생신상 앞에서 잡채 접시를 들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신우이는 몇 장을 골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정숙 씨가 이유를 묻자 신우이는 형님이 원래 음식 솜씨가 좋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내가 평생 집에서 밥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정숙 씨가 웃자 신우이는 요즘은 그런 경험도 다 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그때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으로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사고 뒤에는 정숙 씨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명절 식사도 따로 하자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숙 씨가 들어오기 편하게 현관 앞 신발까지 치워두고 식탁 자리도 넓혀 놓았습니다. 식사 중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숙 씨가 예전에 만든 장아찌와 잡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맛이 아깝다며 몸이 좀 나아지면 소일거리로 요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신우이는 옆에서 형님 음식이면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정숙 씨는 그저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주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 전에는 너무 당연해서 누구도 칭찬하지 않던 집안일을 늦게라도 높이 평가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남편이 정숙 씨의 명의로 오래 가지고 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생활비를 잠깐 넣어두던 통장인데 몇 년째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계좌였어요. 남편은 혹시 지원금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사고 이후 보험금과 병원비를 처리하면서 인터넷 뱅킹이나 본인 인증을 남편에게 맡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와 알림 서비스를 다시 정리해주겠다고 하자 정숙 씨는 휴대전화를 건넸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내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웃었습니다. 손도 느린데 화면을 잘못 누르면 더 복잡해진다며 자기가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더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받는 일과 자기 이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의 경계가 어디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정숙 씨 앞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왔습니다. 봉투에는 지역 창업 지원센터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정숙 씨를 위해 알아본 지원 가운데 하나일 거라며 봉투를 가져갔어요. 저녁에 다시 물었을 때 남편은 별 내용 없는 안내책자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고 뒤에는 복지, 지원,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서류가 워낙 많아서 남편이 대신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정숙 씨의 음식 솜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고 전에도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정숙 씨는 좋아서 했다기보다 가족이 먹어야 하니 한 것이었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잘했으니 누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물으면 반찬 만드는 쪽이라고 말해두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반찬 가게라도 해? 그 순간 남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정도는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서 정숙 씨는 경희 씨에게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도장을 찾았다는 것, 재킷을 사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 신우이가 예전 음식 사진을 가져갔다는 것, 오래된 통장을 다시 쓰자고 했다는 것까지요. 경희 씨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신우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반찬 가게를 해. 지금 가게가 좁아서 좀 더 큰 데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 그 말을 들은 경희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좀 이상한데? 정숙 씨가 왜 그러냐고 묻자 경희 씨는 아직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의 휴대전화에 낯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업자용 계좌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정숙 씨는 광고라고 생각해 지우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희 씨가 화면을 보고 멈추어 세웠어요. 정숙 씨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경희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은 남편이 웬일로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센터 앞에 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참 늦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이번 주말에는 센터를 쉬자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근처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이 괜찮다며 오랜만에 셋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답니다. 사고가 나고 남편과 신우이가 정숙 씨에게 먼저 외식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선뜻 좋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할 때쯤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날 지난번에 동생이 사준 그 재킷을 입어. 오랜만에 바람 쐬는데 예쁘게 하고 나가자.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야 할 외식 제안이 며칠 전에 받은 사업자용 계좌 문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센터에서 경희 씨와 함께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경희 씨는 세무서에서 일한다고 해서 남의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숙 씨 본인이 인증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었어요. 잠시 뒤 화면에 처음 보는 사업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자는 한정숙, 업종은 식품 소매 및 반찬 제조, 개업일은 석 달 전이었어요. 사업장 주소는 정숙 씨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적도 가게를 임대한 적도 없었어요. 사고 뒤에는 재활치료와 일상 회복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조차 없었지요. 정숙 씨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서두르지 말라며 말렸어요. 정숙 씨가 눈치챈 걸 가족들이 알게 되는 순간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거나 남아있는 서류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요. 경희 씨는 주소를 적어갔습니다. 자기가 퇴근길에 가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같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 수 있어 단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가 물을 가지러 움직이자 먼저 컵을 가져다 주고 주말에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고르라고 했어요. 정숙 씨는 남편의 친절이 불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출 준비 하나에 시간이 많이 든다며 짜증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먼저 옷을 챙기고 식당을 고르고 주말 일정까지 맞추고 있었어요. 남편은 식탁을 치우며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요즘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예전에 음식을 잘했으니 요리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일부러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반찬 가게가 등록되어 있다는 걸 남편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정숙 씨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센터에 가자 경희 씨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휴대전화 녹음을 켜고 날짜와 시간을 말한 뒤 정숙 씨에게 3가지만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직접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화면에 나온 사업장 주소에 가본 적이 있는지, 장애인 창업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정숙 씨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 적 없어. 경희 씨는 녹음을 끄면서 이 녹음 파일이 정숙 씨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만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숙 씨가 언제 사업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남겨두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날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상가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새 냉장고와 진열대가 보이고 간판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가게 안에 있는 정숙 씨의 시누이와 남편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의 눈은 가게 안이 아니라 입구에 먼저 멈추었습니다. 출입문 앞에 턱이 2개 있었어요. 휠체어가 혼자 오르기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문도 한쪽으로 당겨 여는 좁은 유리문이고 입구 안쪽에는 냉장고가 바짝 붙어 있어 휠체어를 돌릴 공간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사진을 확대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를 준비하면서 정작 그 장애인이 혼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만으로도 가족들이 정숙 씨를 실제 운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한정숙. 정숙 씨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경희 씨는 전날 손님인 척 안에 들어가 정숙 씨의 시누이와 남편에게 새로 여는 가게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자기가 운영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경희 씨가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서류를 뒤지지도 않았고 세무서 직원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정숙 씨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할 가게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주말 점심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누이가 식당 예약을 했다며 식사를 한 뒤 근처에 잠깐 들를 곳이 있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일부러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숙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서 오래 있을 것도 아니야. 사람 한 명 만나서 몇 마디만 하면 돼. 정숙 씨는 그제야 주말 외식이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따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 낮, 시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시누이는 곧장 정숙 씨의 옷장을 열더니 지난번에 자신이 사준 베이지색 재킷을 들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외식하는데 편한 옷만 입지 말라면서요. 남편은 휠체어를 차에 실으면서 고정장치를 2번이나 확인하고 시누이는 물과 물티슈까지 챙겼어요. 사고 뒤 정숙 씨가 그렇게 바라던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사람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누이는 비싼 한정식을 주문하고 정숙 씨가 좋아하던 잡채와 생선 요리까지 챙겼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딸 이야기도 하면서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는 식사 내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고 전에는 가족이 함께 외식하면 정숙 씨가 메뉴를 고르고 시어머니가 먹지 못하는 음식과 남편이 싫어하는 반찬까지 챙겼습니다. 사고 뒤에는 정숙 씨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는 일이 번거롭다며 외식 자체를 줄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누이가 미리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식당을 찾아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번거로워하던 사람들이 쓸모가 생기자 갑자기 세심해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그러자 2 남매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누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처에 자기가 알아보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구경이나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도 집에 바로 들어가기 아쉬운데 바람이나 조금 더 쐬자고 했지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차는 신우이가 말한 가게 방향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 모여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 씨가 창밖 표지판을 보고 있자 신우이가 그제야 설명했어요. 가게를 보기 전에 창업 지원 쪽 담당자를 잠깐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정숙 씨에게 긴장하지 말고 예전부터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남편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며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워요.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숙 씨는 앞 좌석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손이 많이 가는 장애인이지요. 정숙 씨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 손이 많이 가는 장애인이 오늘은 당신들 가게의 사장까지 해야 돼요? 신우이는 놀란 얼굴로 정숙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기는커녕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어요. 그 반응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정숙 씨는 왜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신우이는 결국 장애인 창업 지원을 이용하면 점포와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신우이 말로는 정숙 씨에게 손해 갈 일은 없었어요. 실제 가게 운영은 자기가 하고 정숙 씨는 이름만 대표자로 있으면 된다고 했지요. 수익이 나면 정숙 씨에게도 일부를 챙겨줄 생각이었다며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이와 같은 편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몸이 불편하니 실제로 가게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오늘 담당자에게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이 들키면 설명하고 사과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제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정숙 씨는 가게를 이미 계약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새 점포에 보증금을 넣었고 인테리어와 냉장고, 진열대도 자기 돈과 대출로 먼저 준비했다고 했어요. 장애인 지원이 승인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원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숙 씨의 면담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장애까지 당신들 재산이라고 생각했네요. 남편은 말이 너무 과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정숙 씨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사고 뒤에는 정숙 씨 한 사람 움직이는데 하루가 다 간다고 하더니 지원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 정숙 씨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우이는 지금 일을 취소하면 보증금과 인테리어비가 날아가 큰일 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돈을 자신이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가게 계약할 때도 나는 살아있었고 내 이름 쓸 때도 살아있었고 도장 가져갈 때도 살아있었어. 그런데 왜 내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었어? 정숙 씨는 그날 면담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센터 근처에 내려달라고 했어요. 센터에 도착한 정숙 씨는 경희 씨와 함께 지원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 씨가 직접 자기 이름과 본인 확인 정보를 말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창업 지원 신청이 들어갔지만 본인은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어요. 담당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점포 주소도 모르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확인 결과 정숙 씨 명의의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점포 관련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면담과 확인 절차가 남아있어 점포 지원이나 사업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담당자가 사업 계획서 내용을 간단히 읽어주었습니다. 사고 뒤 자립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경험을 살려 직접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숙 씨의 이동과 매장 운영을 돕는 보조자로 적혀 있었어요.
정숙 씨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은 가게 주소조차 몰랐습니다. 담당자는 대표자 면담 일정 안내를 등기로 보냈는데 받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남편이 안내 책자라며 버렸다고 했던 봉투를 떠올렸어요. 남편은 정숙 씨가 우연이라도 신청 내용을 먼저 보지 못하게 우편물까지 치웠던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음식 사진을 가져가고 오래된 통장을 다시 쓰게 하고 우편을 숨기는 동안 모든 행동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것. 담당자는 본인 의사와 다른 신청이라는 내용으로 절차를 즉시 보류하고 공식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 씨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경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고 나고 제일 서러운 건 사람들이 나 대신 결정하는 거였어. 오늘 어디에 갈지, 몇 시에 집에 올지, 뭘 먹을지. 정숙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슨 장사를 할지까지도 정했어. 그날 정숙 씨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제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남편에게 차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데려다 주면 되는데 왜 굳이 돈을 들이느냐고 했어요. 정숙 씨는 오늘은 자기 일을 처리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지원기관에 본인 의사와 무관한 신청임을 정식으로 알리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집에 돌아온 정숙 씨에게 왜 자기와 상의도 없이 일을 망치냐고 화를 냈어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남편의 모순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부탁할 때마다 남편은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정숙 씨가 막상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자 이번에는 왜 자신과 상의하지 않냐며 화를 냈어요. 남편이 원한 건 정숙 씨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편안하게 센터에 오래 있고 필요할 때는 서명하고 그 외의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딸과 함께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딸은 건물 입구에서 물었어요. 자기도 상담실까지 같이 들어가면 되겠느냐고요. 정숙 씨는 같이 들어가되 말은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알겠다고 했어요. 상담실에서 담당자가 제출된 신청서 4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보기 전 실제 점포 사진부터 보여주었어요. 입구에 턱이 있고 문이 좁아 혼자 출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대표자가 휠체어를 이용해 직접 매장에 출근하고 고객을 응대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장 동선도 대표자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그런 공사 계획을 들은 적도 점포 구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서명을 누가 했느냐는 문제를 넘어 실제 사업계획 전체가 정숙 씨의 상태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거실 벽 앞에서 찍었던 정숙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장애 이후에도 자립 의지가 강하고 오랜 조리 경험을 살려 직접 사업 운영을 희망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장에는 시누이가 가져간 옛날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딸의 소풍날 싸준 김밥, 시어머니의 생신 때 만든 잡채, 명절에 하루 종일 부쳤던 전. 정숙 씨에게는 가족을 위해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안에서는 오래 준비해온 창업 경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표자 역할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매장에 상주하며 고객을 응대하고 메뉴를 관리하고 직원에게 조리법을 지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 가게 문턱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서명란에는 정숙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평소 글씨와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직접 썼습니다. 사고 뒤 손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 글씨가 조금씩 흔들렸어요.
딸이 옆에서 펜을 잡아주려다 멈추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끝까지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번 서명만큼은 누구도 대신하지 않았어요. 기관을 나온 뒤 정숙 씨와 딸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정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듣다가 갑자기 몇 달 전 일을 떠올렸어요. 아빠가 엄마의 인감 관련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해서 딸도 별 의심 없이 방법을 찾아주었다고 했어요. 딸은 혹시 자신도 아빠의 일을 도운 셈이 된 것이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도 자기와 똑같이 복지 서류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딸은 당장 엄마의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필요할 때 말하겠다고 했어요. 딸은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정숙 씨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엄마 대신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정숙 씨는 장애인 권익 상담기관에도 연락해서 필요한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센터에 지나치게 오래 맡겨둔 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짜증을 내던 일, 반대로 지원 사업 이야기가 시작되자 갑자기 사진과 옷과 통장을 챙기기 시작한 일까지요. 상담자는 모든 불편한 가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이용해 본인 의사를 무시한 결정을 했다면 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을 순서대로 말하면 된다는 사실이 정숙 씨에게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짜, 경희 씨와 남겨둔 녹음, 신우이가 실제 운영자라고 말한 내용, 지원기관에 정숙 씨가 직접 신청한 적 없다고 알린 기록이 차례로 남았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가게를 옮기려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정숙 씨의 이름으로 신청한 사실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해결할 일을 왜 신고까지 했느냐며 아들과 딸을 걱정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고 나기 전 자신이 시어머니의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명절 음식을 하고 신우이 아이들을 봐주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숙 씨가 요즘 센터를 다니더니 사람이 독해졌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가족들이 싫어할까봐 자기가 먼저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달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지켜야 했어요. 센터에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는 있네요. 내가 싫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요. 그 뒤 며칠 동안 남편의 태도는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정숙 씨가 부탁하기 전에 물을 가져다 놓고 저녁에는 과일까지 깎아줬어요. 센터에 갈 날이면 몇 시에 끝나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족들이 갑자기 잘해주었을 때 정숙 씨는 그 변화를 반가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남편의 친절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친절한 날에는 정숙 씨의 결정권이 생기고 짜증나는 날에는 사라지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정숙 씨가 좋아하는 죽을 사와 식탁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지원기관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원기관의 확인이 시작되자 그제야 일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정숙 씨에게 처음부터 알고 동의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남편은 아내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보다 자기와 신우이가 빠져나갈 길을 먼저 찾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남편과 별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몸도 불편한 정숙 씨 혼자 어떻게 사냐며 비웃었어요. 화장실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외출하려면 차도 있어야 한다면서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지 당신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 말은 남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 자신에게도 처음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조사와 확인 절차는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숙 씨 명의의 지원 신청은 중단되고 점포 지원과 사업비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넣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그 돈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약한 가게도 자기가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으니까요. 이후에는 누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지, 어떤 서류에 정숙 씨의 이름이 사용됐는지, 남편과 신우이가 정숙 씨의 계좌와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차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번 경희 씨가 남겨둔 녹음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록과 당시 정황이 겹치면서 정숙 씨가 언제 사실을 알았고 어떤 경위로 신고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정숙 씨는 결과가 전부 나올 때까지 자기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 이후 이혼 절차도 밟았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예전 아파트보다 작았어요. 대신 휠체어가 지나가기 쉽게 거실 가구를 줄이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이동 보조기구를 추가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릇과 냄비는 낮은 서랍으로 옮겼어요. 정숙 씨는 필요한 시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으로 옮긴 첫날에는 딸과 경희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딸은 냄비와 그릇을 낮은 서랍에 넣고 경희 씨는 현관에서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인했어요. 남편과 살 때는 누군가 물건을 마음대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은 냄비를 어느 칸에 둘지 묻고 정숙 씨가 위치를 정했어요. 경희 씨가 침대의 위치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해도 정숙 씨가 싫다고 하면 그대로 두었지요. 이사 정리가 끝난 뒤 정숙 씨는 모든 물건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정숙 씨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욕실 이동 때, 병원에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담당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정숙 씨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숙 씨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 동행할지 여부는 엄마 정숙 씨의 의사에 따랐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원하는 2가지만 만들었어요. 엄마 냉장고 채워두면 편하잖아. 딸이 웃으며 말하자 정숙 씨도 웃었습니다. 편한 건 맞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가 정하고 싶어. 쌓여 있으면 상할까봐 그것만 먹게 될 것 같아. 둘은 그날 반찬 2가지를 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는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선택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웠어요. 도움과 통제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혼자 지내는 날들이 매번 멋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했을 때는 시간을 잘못 눌러 1시간이나 기다렸지요. 장보기 앱에는 우유 1개를 주문한다는 것이 6개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그 이야기를 하자 경희 씨는 한참 웃었습니다. 혼자 살면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정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한 실수가 아니네. 경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하는 실수지. 정숙 씨는 센터의 프로그램도 계속 다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자신에게 더 필요한 수업을 잘 골라 다녔어요. 재활 훈련이 없는 날에는 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와 점심만 먹으러 센터 근처에 가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조사 때문에 힘들어하니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이었어요. 정숙 씨는 예전처럼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책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정숙 씨는 전화를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삶의 작은 결정들을 다시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정한 방식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숙 씨에게는 사고 뒤 되찾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몇 달 뒤 어느 아침, 정숙 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센터의 직원이 정숙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정숙 씨, 오늘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인데요. 처음 남편이 자신을 이곳에 내려놓고 가버리던 날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오후 2시 수업에 아침 9시부터 와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편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정숙 씨를 맡겨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웃으며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경희 씨와 점심을 먹으려고 일찍 온 것이었어요. 새로 생긴 식당에 가기로 하고 날씨가 좋으면 식사 뒤 근처 공원에도 들를 생각이었습니다. 직원이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바로 집에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피곤하면 집에 갈 수도 있고 경희 씨와 차를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갈 콜택시는 그때 직접 부르면 됐어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가고 싶어지면 그때 가려고요. 경희 씨가 안쪽에서 두 사람 몫의 커피를 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휠체어를 돌려 그쪽으로 갔어요. 예전과 같은 센터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 정숙 씨는 시간을 빼앗겼다고 느꼈지만 오늘은 같은 시간을 자기 약속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 편하려고 내려놓아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 스스로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오롯이 정숙 씨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틀날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